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정석거시경제학 챕터 13장 경제발전론, 이번 시간에는 4절 경제발전의 조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렴가설이라고 있습니다. 안 들리세요? 네, 좀 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자, 수렴가설은 뭐냐면 부유한 나라가 있고 좀 가난한 나라가 있잖아. 근데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쭉 성장하다 보면 부유한 국가의 성장 속도보다 가난한 국가의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격차라고 할 수 있잖아. 요 격차라고 할 수 있는데 요 격차가 점차 줄어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수렴된다 해서 컨버전스라는 말을 써요. 수렴가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왜 이런 수렴가설이 발생하게 되는데 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낮은 교육 수준이 매우 빠르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점차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배우는 게 훨씬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랑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백지 상태에서 쌓여지는 게 훨씬 큰데 대학교 갈 때까지도 커요. 근데 이제 대학원 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얹혀지는 지식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석사와 박사과정 간다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라 그 관심 있는 분야만 깊게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선진국의 기술을 채택하는 것만으로도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선진국은 안 가봤던, 남들이 안 갔던 길을 쫙 가게 되는 것이고, 후진국은 선진국이 가는 길을 발자취를 잘 따라서 가면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기술을 채택한다라는 게 모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선진국이 만들었던 것을 짝퉁이죠, 짝퉁. 복제하는 데는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인터넷과 같은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요즘 많이 발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정보의 확산, 이런 것들 우리가 훨씬 더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최근에 뭐 인간의 유전자라든가 줄기세포라든가 아니면은 메타버스라든가 뭐 등등등,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요, 최신의 경제에 관련된 논문들도 쉽게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 이렇게 수렴가설이 성립하는가를 데이터를 가지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 모든 나라들을 다 아울렀을 때는 수렴가설이 이렇게 성립하지 않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수렴가설이 성립하려면 이러한 관계를 보여야 돼요. 수평축에 1인당 실질 GDP, 국민소득입니다. 여기는 성장률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선진국이 될수록 국민소득 수준은 높지만 성장률은 낮아야 돼. 그래야지 따라잡기 현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미국, 스위스, 영국 같은 나라들은 여기에 속해 있고요. 홍콩, 일본, 아일랜드 같은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도 여기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2000년까지의 상황을 살펴봤더니 약간 여기가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후진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후진국의 GDP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낮아요. 낮았는데 성장의 속도는, 성장률은 높아요. 선진국은 GDP 수준은 높지만 성장률은 낮은 그런 특성을 보이게 돼.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이제 주로 어떤 나라들이냐면 주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추격가설, 수렴가설, 추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캐치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성립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다 포함시켰을 때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성립하지는 않는다. 대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수렴가설에 대해서 실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같이 스터디를 하거나 공부할 때 이런 나라들은 아르헨티나, 뭐 나이지리아 못 사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막 섞여 있으면 못하는 친구들은 아예 기본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제가 손흥민하고 축구를 하게 되면은 뭐 손흥민도 잘 못할 뿐더러 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비슷한 레벨끼리 같이 스터디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게 되면은 서로 보는 게 많아지고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렴과 관련한 경제 발전과 관련한 수렴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 한번 거기 보도록 하시죠. 자, 525페이지에 거기 로빈슨 크루소의 삶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 입장에서는요, 이 섬에서 할 수 있는 게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야자수의 나무를 따먹는 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크루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물고기를 많이 잡고 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선 첫 번째 노동이 중요하죠. 그게 힘이야. 자본도 중요합니다. 낚싯대라든가 그물 이런 도구가 바로 자본이 되는 겁니다. 또 물고기를 잡는 기술, 아니 낚시가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낚시를 잘 못하니까 고기를 잘 못 잡아. 근데 낚시를 잡는 기술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물고기가 잡히는 양이 바로 자연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온난화 현상 때문에 물고기가 여기 많이 생기게 되면은 더 쉽게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고기와 관련한 바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쪽 지역에 대한 생태 지식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로빈슨 크루소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살펴봤는데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적 자본이 필요합니다. 자본이 있어야죠. 그게 바로 저축과 투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인적 자본 축적도 있습니다.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뭔가 지식, 표정이 밝네. 교육이라든가 훈련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한 같은 노동자라 해도 똑같은 노동자가 아니잖아. 뭔가 노동의 퀄리티라든가 생산성이 또 중요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게 인적 자본 축적이 되는 건데 주로 휴먼 캐피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휴먼 캐피털 이렇게 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축적된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연자원,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광활한 땅덩이와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당연히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기술 혁신, 모든 측면에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혁신이니까 이노베이션 아니겠습니까? 슌페터라는 학자는 이러한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 진보 혁신이 일어나게 되면 똑같은 인풋을 투입했는데 아웃풋이 어떻게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술 혁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28페이지 가보시면 세 번째 줄에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경제학자였던 슌페터가 기술 혁신이 바로 경제 발전의 근본 요인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기술 혁신이라는 것은 뭔가 발명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포드 시스템과 같은 그런 어떤 경영 기법 이런 것들도 기술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이해 가시겠죠? 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까지 기술 혁신이야. 그래서 거기 파란 색깔로 해놨는데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썼습니다. 창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 뭔가를 파괴해야지 거기서 새로운 것을 다시 빌드업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20세기 초반에 사용되었던 마차 이런 것들은 말이 끄는 거 있잖아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해서 실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자동차나 기차로 대체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VCR이라든가 그런 거, 뭐 DVD 뭐 이런 걸로 대체됐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게 되는 그런 걸로 바뀌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529페이지에 여러 가지 스티브 잡스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여러 가지 경영자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혁신의 원천이 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수렴 속도를 결정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 성장의 속도를 나타내는 거야. 경제 성장의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요인들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을 거리에서요, 우리가 한번 보시면 IQ 지능지수가 경제발전의 가능성을 높일 것인가, 요거에 대한 얘기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98년 185개국의 해당 자료를 통해서 평균 IQ가 59에서 107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었는데, IQ가 높은 나라일수록 여기 보시면 경제 성장의 속도도 굉장히 높다라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Q가 101을 넘어서는 국가는 홍콩, 한국, 일본, 북한도 들어갑니다. 이 북한은 점수를 깎아먹었겠네. 뭐 여기 104면 여기인데 이 북한인가? 아무튼 북한, 대만, 싱가포르, 뭐 오스트리아, 독일 이렇게 IQ가 좀 높은 나라들은 성장 속도가 좀 빨랐고요. IQ가 좀 낮은 나라가 콩고, 감비아, 리베리아, 세네갈 등등 이런 나라들은 아프리카 최빈국에 속하는, 어떻게 보면은 IQ 테스트가 이제 부정확한 것도 있긴 하죠. 이게 선진국의 어떤 교육 시스템에 맞고, 물론 여기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교육 자체를 배우지 못해가지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나름대로 지능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봤더니 IQ랑 비례관계에 있더라라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 기술과 공공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새로운 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 널리지라든가 이런 지식과 관련한 그런 것들은 한번 생산되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방해받지 않고요. 그리고 또 그게 비경합성, 우리 공공재 파트에서 미시 파트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새로운 발명자 입장에서 애플을 만든 운영하는 이런 발명가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배제를 하지 못하는 비배제성, 공공재 특성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 영화를 만들었는데 무한복제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다 돌아다니면 영화를 만든 사람과 그 영화를 만드는데 촬영에 참여한 주인공 아니면 배우들이라든가 스태프들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좋은 영화를 만들 요인이 없겠죠. 사람들이 다 짝퉁으로 베끼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게 됩니까? 그러한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 문제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적 재산권을 통해 가지고 보호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5번째 5절에서는 개발도상국의 현실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제가 성장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 축적 측면에서 돈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보유하고 있는 자본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스스로 저축을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개발 원조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에서 돈을 받게 되는 거야. 빌리는 거야. 근데 우선 첫 번째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막상 원조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금액 자체가 굉장히 작은 거야. 뭔가 많이 빌려줘야 되는데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은행에 돈을 빌리는데 몇 억씩 빌려줘야지 그거를 인테리어를 좋게 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데 뭐 200만 원 빌려주거나 그렇게 대출 받으면 그거 갖고 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사용할 준비 능력이 없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이걸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도 미흡해가지고 오히려 사기꾼들에게 날리거나 아니면 부정부패가 끼어 있어가지고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주머니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 원조 좋긴 한데 뭐 실효성이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술 혁신 측면에서 봤을 때도요, 거기 보시면 앞에서 얘기했던 새로운 창의적인 기술 혁신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 기술 혁신의 의지와 기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외 직접 투자 관련해 가지고요, 해외에서 직접 자금을 투자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말 그대로 새로운 기술에
발명에 사용하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사실 해외 직접 투자 관련해 가지고 자본 자체가 아니까 돈을 받아들여서 기술 혁신을 하려고 했는데 사회 간접 자본이 취약한 거야. 고속도로도 안 깔려 있고 통신망도 안 돼 있고 여러분 인터넷 통신망 이런 거 하려면 그것도 많은 기반이 필요하잖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프리카에 하려고 하다 보면 상하수도도 잘 갖춰 있지 않고 국민과 정부 경제 개발 의지도 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또 FDI가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도 나름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요. 휴먼 캐피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휴먼 캐피털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이 교육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인재를 양성하는 건데 우선 첫 번째는요. 시간과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기에 이런 것들을 성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개도국에서 이런 인적 자본, 인재를 유학 보내가지고 투자를 했잖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잖아.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단합니다. 옛날 1970년대, 80년대 많은 정부에서 이렇게 뭐 보조를 해주거나 장학금으로 해서 미국에 유학을 보냈단 말이야. 그러면 뭐 스탠포드, MIT, 하버드 이렇게 유학 간 사람들이 자, 국가에서 다시 부르는 거야. 고국으로 와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 왔어요. 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봐. 미국에서 내가 치과 의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첨단 기계를 이용해서 치과 활동을 하고 있었어. 근데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런 기계가 없어.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별로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런 많은 사실 훌륭하신 분들이 와가지고요. 치과 의료기기를 비슷하게 만들고 해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또 성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그런 몇몇 나라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 많은 나라들은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많은데 요즘 중국이나 많은 개도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미국이나 이런 데 교육을 시켰는데 안 돌아오는 거야. 그렇죠. 굳이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땐 미국에 사는 게 훨씬 더 대우받는데 못하러 개발도상국 이쪽으로 다시 가겠습니까?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도 인재들을 한국과 미국에 보내는데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거야. 난 그냥 안 돌아갈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읽을 거리 한번 보세요. 중세 최대 부국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종이, 물레바퀴, 무시개, 화약, 나침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었고요. 그래서 윌리엄 보멀이라는 학자는 송나라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그 당시 지구상에 가장 발전된 기술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정체되었는가 이러한 연구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인재를 양성하는 과거 시스템 같은 것들이 점차 없어지게 되면서 부패의 길로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점차 이쪽으로 명나라로 가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뭔가 기술자들이라든가 상업이라든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쇠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현실 이어서요. 요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브레인 드레인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지식과 두뇌 유출이 자꾸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리, 보건, 정치 등의 불안전한 시스템. 여러분 생각해봐. 개도국 같은 나라.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북한에 투자한다 할게요. 그러면 이게 불안하잖아. 기업들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야 갑자기 외부로 못 나간 막 이렇게 규제를 하거나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뭐 뇌물과 부패가 만연돼 있고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기업가들이 가서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나라에서만 발생하는 어떤 지리적인 특수성을 반영한 풍토병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서 경제 활동과 사업 같은 거를 성공하기가 어렵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도국을 좀 어떻게 경제 성장을 하는데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작에서 자본을 축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뭔가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3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정부가 자본 축적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이 좀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자율을 낮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춰주게 되면 자본을 했을 때 투자와 관련된 비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본이익을 얻게 되었을 때 거기다가 세금을, 텍스를 이렇게 깎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자본을 축적할, 투자할 만한 유인이 생기는 거죠. 교육과 관련해서도요. 인적 자본이라는 휴먼 캐피털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기술 정책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 진보로 인해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있고 또 생산성이 증가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전화, 컴퓨터, 전기기관, 옛날 기술 혁명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아니면은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점차 새로운 기술을 갈 수 있도록,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미국의 국립과학재단이라든가 국립보건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기술 진보, 기술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한 엄청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경우, 인센티브가 되는 거죠.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거, 이것도 정부가 할 역할입니다. 지금 돈이 별로 없는 거잖아. 그래서 해외에 여러 가지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요. 소유권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운영을 해서 차익을 얻어갈 수 있도록 대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과 영양 상태가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성과 있잖아. 생산성이 높고 부를 많이 창출한 사람들은 보면은요, 또 여러 가지 건강과 영양 상태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상호 피드백 효과가 발생합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부가 어느 정도 있어서 맛있고 건강한 몸에 좋은 음식을 먹게 되니까 다시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집이 가난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건강한 채소나 야채나 등등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고 고기를 잘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또 돈이 없어서 또 맛있는 걸 먹지 못해서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포겔이라는 학자는요, 영국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혁명 시대에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1780년대 중간에 보이시죠? 영국 국민의 20%가 육체 노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양 상태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근데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생산성도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그는 또 키가 굉장히 어떤가 그걸 가지고 얘기했는데 잘 먹지 못하다 보니까 성장을 잘 못해서 키도 작고 몸무게도 되게 적게 나가게 되면서 그때만 해도 이제 노동을 하게 되는데 노동에 대한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갑자기 북한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가 재산을 통제하거나 또 중간중간에 정치가 부정부패, 지하경제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되면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기업가 입장에서는 뭔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재산권을 제대로 확정해주고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36페이지에 재산권의 보호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스위스를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74네요. 거기 94년도, 5년도에 뭐 데이터긴 하지만 인도나 수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값이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을 강화하는 것도 괜찮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무역과 관련해서 대외지향적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방법이 있고요. 대내지향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대내지향적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거기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은 그거야. 야, 우리가 외국에서 개방을 해가지고 수출과 수입을 하다 보면 외국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외국의 많은 뭐라고 할까? 과대 자본.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화 산업을 개방을 해버리면 미국의 많은 자본의 블록버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 영화 산업은 다 망할 거다 해가지고요. 이거에 반대가 되는 게 대내 지향적인 경제 성장, 네, 요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입 대체 산업을 이용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거 했냐면 대외 지향적인 세계 시장의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결국 어떤 게 좀 더 물론 이게 뭐 나쁘다 그런 의미보다는 성공을 했는가 하면은 대외 지향적인 경제 성장 전략이 좀 더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소련이 미국보다 경제 성장에 뒤처진, 중국이 뒤처진 거랑 비슷한데요. 달나라 우주선도 쌓아 올린, 제일 먼저 올린 데가 이제 소련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뭐, 고학력 노동자들도 많고, 많은 자본재, 풍부한 지하 자원. 지금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되는 거죠. 우주선을 먼저 쏘아 올릴 정도로 이렇게 되었으나, 역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자유시장 메커니즘이 아니라 소유권 같은 것들도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시장 메커니즘보다는 어떤 중앙의 통제 메커니즘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군대식으로 획일성 그리고 신속성 그런 건 있었지만 뭔가 자율성과 성장하려는 인센티브, 기업가 정신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요. 점차 미국에서는 성장 미국과 했을 때 오히려 몰락하게 되면서 경쟁에서 뒤처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봐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 발전의 한계와 마무리를 살짝 한번 보시게 되면은 경제 발전은 삶의 수준을 높여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대가로 자연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반드시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 브라질과 같은 나라도 아마존의 지구에 허파랄 수 있는 숲을 다 훼손하면서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발전에 이득도 있고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불균형 성장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것들도 심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우리가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가? 특히 537페이지 가보시면은요. 경제는 끊임없이 발전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봤는데 또 성장의 한계라고 해서 1972년 로마에서 로마 클럽에서 그런 보고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인류는 기술 혁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을 극복하긴 했죠. 근데 이런 경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라든가 그런 피해, 희생, 대가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고려해서요. 가능한 한 그런 희생을 줄이면서 성장과 그에 따른 대가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13장의 경제 발전 이론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요. 요즘 뭐 그렇게 이슈가 되는 것들은 아니지만 살짝 이 정도의 맛보기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챕터 14장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